가장 강력하고 공격적인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은 현재 붕괴 직전에 이른 상태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강민재 군의 실종은 국가적 자산인 15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와 함께 흔적 없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북한이 사이버 해킹으로 축적한 2조 원은 미사일 실무발 제조가 가능한 규모인데 이 막대한 자금줄을 관리하던 17세 천재 해커의 증발은 정권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사실은 그가 이제 북한 해킹을 모두 막아 보이겠습니다. 제가 만든 것이니까요. 라고 선언하면서 현재 북한 사이버전 부대의 기능이 마비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바로 그 강민재입니다. 제가 15세의 나이에 조선노동당 위원장인 김정은이 직접 지켜보는 앞에서 미국 정부 서버를 해킹했다고 말씀드린다면 신빙성이 있을까요? 6억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성공적으로 탈취한 그날, 저는 북한 역사상 최연소 사이버전 영웅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과거에 탈취했던 비트코인 자산의 일부를 가지고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제가 10세였을 때 평양 만경대 구역에 평범했던 저희 가정에 보위부 요원들이 찾아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요원들은 강민재의 학생을 데리러 왔다고 밝혔고 어머니는 아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우려하셨습니다. 요원은 잘못이 아니라 재능이 너무 뛰어나서 온 것이라며 전국 수학 경시대회 만점 기록과 논리력 테스트 1등 성적이 명시된 서류를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특수 선발되어 금성정치군사대학 부설 사이버전 영재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외관은 평범한 건물이었으나 지하 3층 이하로는 서버실이 끝없이 연결되어 있고 최신 컴퓨터들이 집약된 극비의 공간이었습니다. 입학식에서 교장은 동무들, 이제부터 너희는 키보드로 전투하는 전사다. 총알 대신 코드를 발사하고 폭탄 대신 바이러스를 살포할 것이다. 라고 역설했습니다. 초기 몇 달간의 기초 프로그래밍 교육을 남들보다 월등히 빠르게 습득한 저는 특히 시스템 암호, 해독 및 취약점 분석 분야에서 독보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담당 교관이었던 김영철 대장은 12세의 실력이라고는 믿을 수 없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후 2년 만에 첫 실전 임무에 투입되었습니다. 첫 임무는 남한 금융기관 서버 침투 작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코드를 입력하여 방화벽을 우회했고 백도어를 설치하여 관리자 권한을 성공적으로 탈취했습니다. 시스템 접속에 성공하자 작전실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저의 진정한 재능이 발휘된 결정적인 전환점은 15세 때 발생한 작전명 번개 5호, 즉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프로젝트였습니다. 김영철 대장은 이 작전의 성공 시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적인 포상이 있을 것이라고 브리핑했습니다. 석 달 동안 거래소 직원들의 이메일과 소셜미디어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가짜 링크드인, 프로필까지 생성하는 고도의 사회공학적 기법이 동원되었습니다. 결국 한 직원이 회사 지급 노트북으로 개인 이메일을 확인하는 보안상의 허점이 발견되었고 이를 이용해 긴급 보안 업데이트 필요? 라는 위장 제목의 피싱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해당 직원이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이 시스템에 침투했습니다. 이틀 후 새벽 3시 거래소가 시스템 정기 점검으로 보안이 가장 취약한 순간을 노려 저는 신속하게 키보드를 조작하여 루트 권한을 확보하고 프라이빗 키를 추출하여 10조련 비트코인을 전송 완료했습니다. 이는 6억 달러, 북한 연간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기에 작전실은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검은색 벤츠들이 학교로 줄지어 들어왔고 저는 평양 중심부 류경호텔 최상층 특별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저를 우리의 어린 영웅이라 칭하며 환대했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15세의 미제의 금고를 털게 되어 영광입니다. 라고 인사하자 김정은은 제가 확보한 비트코인으로 원유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며 저와 같은 전사가 1000명만 있다면 미국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그날 저는 김일성 청년연계상과 평양 40평형 아파트를 포상받았고 아버지는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장으로 어머니는 이학연구원 원장으로 승진했습니다. 14세의 여동생 강수아 또한 영재학교에 특별 전형으로 입학하는 특혜를 누렸습니다.
학교로 복귀한 저는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동기들은 민재가 미국을 털었다며 열렬히 환호했고 개인 연구실 사용, 무제한 인터넷 접속 권한, 해외 프로그래밍 사이트 접속 등 파격적인 특별 대우가 제공되었습니다. 물론 감시 시스템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김영철 대장은 저에게 정찰총국 제110국 요원의 신분증을 건넸는데 이는 북한 최정예 사이버전 부대였습니다. 이후 한국 국방부 해킹, 일본 금융기관 침투, 동남아 암호화폐 거래소 공격 등 새로운 고난도 임무가 매일 하달되었고 성공할 때마다 포상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차 훔친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이 핵무기 부품 구매, 김정은 전용 별장 건설, 고위 간부들의 고급 승용차 구입 등 인민 복리가 아닌 곳에 전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느 날 밤 이것이 과연 인민을 위한 일일까? 라고 자문했지만 나는 조국의 전사이며 원수님의 결정에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애써 의심을 지웠습니다. 그러나 1년 후 저의 신념을 완전히 뒤엎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평소와 같이 해킹 작업을 하던 중 습관적으로 미국 국방부 서버를 스캐닝하는 루틴을 수행하다가 실수로 IP 주소 숫자 하나를 잘못 입력하는 오타를 범했는데 이 오류가 보위부 내부망 서버로의 접속을 유도했습니다. 접근 금지 구역임을 직감했지만 호기심에 조심스럽게 침투했습니다. 내부망이라 보안이 허술했을 저는 제110국 요원 해외활동 감시라는 제목의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그 폴더에는 해외 파견 후 실종된 선배 해커들의 명단이 있었는데 그들의 실종 사유는 임무 중 사망이 아니라 탈북 시도로 인한 처형으로 명시되어 있어 충격적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폴더는 비트코인 착복 의심자 명단이었고 그 명단에 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문서에는 강민재 감시 등급 3, 최근 해킹 비트코인 중 0.1% 행방 불명, 정밀 조사 필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비트코인을 송금했으나 한 달 전 시스템 오류로 전송이 지연되었던 극히 일부의 금액 때문에 이미 의심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저는 급히 서버에서 접속을 종료했지만 접속 기록이 남았을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날부터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보위부 요원들의 시선, 교관들의 미묘한 표정 변화, 심지어 룸메이트의 행동까지 감시로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또다시 큰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새로운 해킹 임무를 위한 보안 테스트 과정에서 여러 프록시 서버를 거치다가 우연히 한국하이스트 블록체인 연구실 홈페이지에 연결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투명한 의료 기록, 관리 시스템, 난민을 위한 디지털 신분증, 개발도상국 농가를 위한 금융 플랫폼 등 인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기술 개발 프로젝트들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응시하며 저들은 사람을 돕는 데 기술을 쓰고 있는데 나는 돈을 훔치고 있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행위가 실제로는 파괴와 약탈에 동원된 범죄였다는 냉혹한 진실을 직면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작년 일본 거래소를 해킹했던 우수한 선배 최현수가 밤사이 사라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영철 대장은 조회 시간에 배신자는 이렇게 사라진다. 비트코인을 착복하려다가 걸렸다고 차가운 경고를 내뱉었습니다. 공포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들이 나 또한 의심하고 있다는 확신 속에 그날 밤 기숙사 천장을 바라보며 이대로는 안 된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절박하게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탈출을 위한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주말에 집으로 오라고 연락하신 것입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고 여동생 강수아는 방에서 나오지 않는 등 이상한 분위기였습니다. 아버지는 감시를 피해 대동강변을 걸으며 조심스럽게 보위부가 우리 집을 감시하고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최근 수상한 서버에 접속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고 제 어깨를 잡으며 사실 아빠도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하셨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제 손에 작은 종이 쪽지를 쥐어주셨는데 외우고 즉시 없애라는 지시와 함께였습니다.
종이에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와 프라이빗 키로 추정되는 숫자와 문자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고 묻자 아버지는 혹시 모를 때를 위한 보험이라며 네가 해킹한 비트코인 중 일부를 따로 빼돌려 숨겨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놀라 소리칠 뻔했지만 아버지는 조용히 해. 언젠가 우리가 이곳을 벗어날 때 요긴하게 쓰일 것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학교로 복귀한 며칠 후 저는 두 번째 충격적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해킹 타겟을 조사하던 중 한국 국정원이 작성한 북한 사이버전 요원 망명 유도 프로그램 문서를 우연히 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서는 제110국 출신 탈북자에게 신변 보호와 함께 IT 기업 취업 지원, 그리고 보유 암호화폐 자산의 합법화까지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우리를 범죄자가 아닌 체제에 의해 이용당한 피해자로 보고 있었으며 문서 말미에 적힌 당신의 재능은 파괴가 아닌 창조에 쓰일 자격이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제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 체제를 떠나 제 재능을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고 최종 결심했습니다. 국가 기밀을 취급했던 저의 탈북은 목숨을 건 위험천만한 일이었지만 일주일 뒤 중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해킹 방어 대회에 북한 대표로 선발되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김영철 대좌는 민재 동무가 우리의 위상을 전 세계에 과시할 것이라며 기대했지만 저는 이것이 감시 요원과 동행하는 마지막 탈출 기회일 수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아버지가 다시 찾아와 준비는 끝났니? 라고 물으셨고 저는 결연한 눈빛으로 답했습니다. 중국으로 떠나기 일주일 전부터 보위부의 감시는 더욱 노골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김영철 대좌는 저를 불러세워 혹시 이상한 생각을 품지 않았겠지? 오직 조국의 영광만을 생각해야 한다고 날카롭게 떠보았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이미 치밀한 준비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중국 내 조선족 브로커와 은밀히 연락을 취했고 어머니는 비상금으로 사용할 달러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여동생 강수아는 어느 날 밤 제 방에 찾아와 오빠,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엄마가 매일 밤 울어! 라며 비밀을 알고 있는 듯했고 저는 소연아, 만약 우리가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다면 같이 갈래? 라고 물었습니다. 수아는 오빠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르겠다며 눈을 빛냈습니다. 출발 사흘 전 새벽 보위부의 기숙사 급습 조사가 있었습니다. 요원들은 제 노트북과 USB를 샅샅이 검사했고 저는 숨겨둔 비트코인 지갑 정보 쪽지를 들키지 않을까 심장이 터질 듯 했습니다. 요원이 이상한 사이트 접속 여부를 집요하게 물었지만 저는 임무 외에 접속은 없다고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병의의 쪽지를 파기했고 그 48자리의 숫자와 알파벳이 우리 가족의 운명임을 되뇌었습니다. 다음 날 감시 요원으로 악명 높은 김철진 대위가 소개되었는데 그는 탈북 시도자를 다수 체포한 전력이 있었으며 중국에서 24시간 저를 밀착 감시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철통 감시 속에서 탈출이 가능할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감시가 덜한 시내 공원에서 아버지가 마지막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탈출 시각은 베이징 대회 마지막 날 밤 호텔 화장실 창문을 통한 새벽 3시였습니다. 김 대위의 감시를 우려하자 아버지는 그것은 너의 몫이라며 수면제가 든 작은 병을 건네주셨습니다. 가족들 역시 같은 날 움직이는데 어머니는 의료 봉사를 명목으로 신해주 국경으로, 아버지는 학술교류 명목으로 나선으로, 수아는 영재학교 음악 공연을 이유로 해산으로 가 각자 다른 국경 지역에서 탈출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집결지는 베이징 선영 호텔이었으며 비트코인 지갑 비밀번호가 새로운 삶의 열쇠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출발 전날 저는 김정은 위원장의 특별 지시로 다시 류경 호텔에 소환되었습니다. 김정은은 저에게 중국에 우리의 실력을 과시하라. 승리하면 특별 보너스를 제공하겠다며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의 목소리는 차가워지며 최근 네가 비트코인을 빼돌렸다는 소문이 들린다. 설마 그런 불순한 짓을 저지르진 않았겠지? 라며 제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절대 아니라고 맹세했고 김정은은 한참을 저를 쳐다본 후 웃으며 물론 믿는다. 우리 민재가 그럴 리 없지. 라고 말했습니다. 호텔을 나서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들이 진실을 알고 떠보는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가족들과 마지막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도청 장치 때문에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려 했으나 어머니는 손을 떨고 계셨고 수아는 눈물을 참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이 모두 잠든 후 저는 컴퓨터를 켜서 토르 브라우저로 여러 우회 경로를 거쳐 지갑 잔액 317.7 BTC 약 150억 원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비트코인의 일부를 빼돌려 숨겨두셨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평양공항에서 김대위와 함께 드디어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베이징 호텔에 도착 후 김대위는 제 옆방에 배정되었으며 화장실 출입 시에도 보고하고 혼자 행동할 경우 즉시 평양에 보고한다고 엄중히 명령했습니다. 대회 첫날 저는 너무 빨리 실력을 과시하면 의심을 살 것을 우려하여 일부러 실력을 숨겼습니다. 쉬는 시간 한국 참가자가 다가와 실력이 대단하다. 독학으로 이 정도라니 우리 회사에서 스카우트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정말로 저런 자유로운 삶이 가능할까 라는 희망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둘째 날 밤 김대위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중국 맥주를 권했습니다. 김대위가 잔을 받자 저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준비한 수면제를 꺼냈고 돌아와 그가 한눈을 팔 때 술에 재빨리 투약했습니다. 30분 후 김대위는 졸기 시작했고 방으로 돌아간 지 5분 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새벽 2시 50분 저는 노트북과 여권, 지갑 정보만 든 배낭을 메고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화장실 창문은 3층 높이였고 뛰어내릴 만했지만 결단의 순간이었습니다. 3시가 되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고 창틀을 잡고 몸을 내밀어 2층 에어컨 실외기를 딛고 내려간 후 1층 화단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발목을 삐끗했지만 통증을 참고 호텔 뒤편 골목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미리 암기해둔 선영 호텔 주소를 향해 뛰었고 새벽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택시 안에서 뒤따라오는 차가 없는지 계속 주위를 살폈고 20분 후 김대위에게서 전화가 이어서 평양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들이 탈출을 눈치챘다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새벽 3시 40분 선영 호텔 801호에 도착하여 노크하자 아버지가 즉시 문을 열고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방 안에는 어머니와 강수아도 눈물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신의주에서 압록강을, 수아는 해산에서 두만강을, 아버지는 나선에서 배를 타고 각기 다른 위험한 루트를 거쳐 합류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조선족 브로커 왕샤오밍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한국 국정원과 연결된 인물이었고 아버지가 비트코인으로 미리 계약금을 지불했다고 했습니다. 왕샤오밍은 곧 중국 공안에 수배령이 내려질 것이므로 즉시 광저우로 이동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배낭 하나씩만 챙겨 검은색 SUV에 몸을 숨겼고 3,000km에 달하는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할 무렵 라디오 뉴스에서는 북한 해커 가족 실종, 중국 당국 수색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왕샤오밍은 침착하게 위조된 중국 시민증과 여권이 준비되어 있다며 서류 봉투를 건넸고 저는 왕재밍이라는 새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8시간을 달려 휴게소에 들렀을 때 TV에서는 북한 국가 기밀 탈취 혐의로 저희 가족의 얼굴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다시 출발했지만 2시간 뒤 경찰 검문소가 나타났습니다. 왕샤오밍은 친척 결혼식에 가는 중이라고 설명했고 경찰은 특히 저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어머니는 떨고 있는 수아를 안으며 멀미가 심하다고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긴장된 순간이 지나간 후 경찰은 서류를 돌려주었고 우리는 안도했습니다. 광저우에 도착한 밤 11시 왕샤오밍의 동료인 리진룽을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국정원 소속인지 묻자 리진룽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 정부가 강민재 씨의 정보에 중대한 관심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차를 바꿔 타고 험난한 산악지대인 윈난성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3시쯤 수아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렸고 어머니는 병원행을 주장했지만 리진룽은 신원 노출 위험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가 준비한 해열제로 수아의 열은 진정되었고 이틀째 밤 윈난성 국경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또 다른 조선족 안내인을 만나 다음 날 새벽 정글을 통과하여 라오스로 국경을 넘을 준비를 했습니다. 허름한 여인숙에서 쪽잠을 자던 밤 아버지는 제게 혹시라도 우리가 헤어지게 되면
그 비트코인 지갑 비밀번호로 생존해야 한다고 속삭였고 저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 출발하여 1시간 도보 후 철조망을 넘고 가을을 건너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을 때 리진룽은 이제 태국 국경을 넘어 한국 대사관으로 향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는 험난한 밀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오스 정글에 진입한 지 3시간 만에 습도 90% 이상의 환경과 모기, 거머리에 시달리며 모두 탈진했습니다. 안내인은 곧 안식처인 작은 오두막에 도착할 것이며 그곳에서 이틀간 태국 국경 순찰대의 교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날 밤 리진룽은 위성 전화로 한국 국정원 김태성 요원과 연락했고 김 요원은 저와의 통화에서 강민재 씨가 제공할 제100회 심국의 해킹 정보가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비트코인 지갑 정보도 확인했으며 한국 정부가 이를 합법적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돕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감격했습니다. 그들이 탈취된 돈을 제 가족이 자유를 위해 치른 희생의 대가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조건으로 한국 도착 후 북한 사이버전 정보 제공과 보안 강화 협력이 요구되었고 저는 당연히 수락했습니다. 김 요원은 태국 국경에서 코드명 비트코인으로 요원들이 기다릴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틀째 새벽 태국 국경까지 8km를 앞두고 정글을 뚫고 강을 건너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출발 2시간 후 뒤에서 라오스 군대의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고 우리는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앞에 나타난 메콩강 지류는 폭 50미의 물살이 거셌고 리진룽은 헤엄쳐 건너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수아를 아버지가 등에 업고 뛰어들었지만 거센 물살에 아버지가 뒤처지자 저는 되돌아가려 했으나 리진룽이 모두 죽을 수 있다며 막았습니다. 그 순간 강 건너편에서 한국 국정원의 협조를 받은 태국 국경수비대가 던진 로프가 날아왔습니다. 로프를 잡고 모두 무사히 강을 건넜습니다. 탈진한 상태에서 태국 군인에게 코드명 비트코인을 외치자 곧바로 한국 국정원 요원들이 탄 지프차가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이민국 수용소가 아닌 국정원 비밀 안전가옥으로 이송되었고 그곳에서 따뜻한 식사와 청결한 옷을 제공받았습니다. 김태성 요원은 다음 날 방콕 한국대사관에서 임시 여권을 발급받고 모레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인가요? 라고 물으시자 김 요원은 이제 안전하다고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으로 비트코인 지갑 잔액 31077BTC 150억 원 이상 따가 그대로 남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김 요원은 한국 도착 시 세금을 제외한 전액을 합법적인 자산으로 전환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방콕 대사관에서 대한민국 국장이 선명하게 찍힌 임시 여권을 받았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찾았음을 실감했습니다. 공항에서 북한 최정예 해커 가족 한국 망명 150억 원 상당 비트코인 소진 뉴스가 보도되는 것을 보며 되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음을 확인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수아가 오빠, 우리 이제 진짜 자유로운 거야? 라고 묻자 저는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람을 돕는 프로그램을 만들자 라고 답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방콕의 불빛이 멀어지는 가운데 아버지는 우리가 해냈다. 너의 실력이 이제 선한 일에 쓰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비트코인 프라이빗 키가 적힌 종이를 꺼내 찢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보호가 확정되었기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150억 원보다 더 귀중한 것은 제 재능을 스스로 선택한 곳에 쓸 수 있는 자유였습니다. 인천공항에 착륙한 순간부터 모든 과정은 특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의 안내로 고위 관계자인 박진섭 탈주민보호센터장을 만났고 그는 앞으로 석 달간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겠지만 저에게는 국가 안보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에 사흘은 국정원에서 디브리핑을 받아야 하는 일정이었고 저는 제 110국의 조직 구조부터 해킹 기법, 타겟 리스트까지 모든 정보를 털어놓았습니다. 이는 새로운 삶을 위한 대가였지만 배신자라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박 센터장으로부터 한국금융보안원에서 근무할 의향이 없느냐는 파격적인 제안을 받았습니다. 북한 해킹 수법을 가장 잘 아는 제가
적임자라는 논리였습니다. 가족다 회의 끝에 어머니의 조언,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미래를 만들 수는 있다. 을 받아들여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한 달 후 비트코인 자산 합법화 절차가 완료되어 세금을 제외한 100억 원 이상의 자산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강남에 아파트를 구입했고 수아는 국제학교에 입학했으며 아버지는 보안 컨설팅 회사를, 어머니는 한국 의사 자격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금융보안원 근무와 병행하여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진학을 목표로 공부했습니다. 석 달 후 받은 첫 월급은 북한에서는 경험할 수 없던 노동의 정당한 대가였습니다. 어느 날 금융보안원에서 북한발로 추정되는 랜섬웨어 공격이 한국 은행을 겨냥하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코드를 분석하여 이것이 제100개 시민국 3팀의 스타일, 즉 동기 김철민의 독특한 패턴임을 즉각 파악했습니다. 저의 분석을 바탕으로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천억 원의 금융자산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팀장은 저에게 감탄하며 처음으로 파괴가 아닌 보호, 공격이 아닌 방어를 실현하며 진정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특별 전형에 합격했습니다. 대학 입학식 날 김정은을 위해 코드를 짜던 자신이 서울대생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개무량했습니다. 같은 과 학생이 북한 해커 출신임을 알고 다가와 해킹 기술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하자 저는 웃으며 해킹이 아니라 보안을 가르쳐 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입학 한 달 후 저는 국제 사이버 보안 컨퍼런스에서 북한 해킹의 실체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해 달라는 특별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2년 전까지 김정은을 위해 일하며 수십억 달러를 훔쳤지만 이제는 그러한 공격을 방어하는 사람이라고 연설을 시작하며 제119개의 제로데이 공격, 워터링 홀, 스피어 피싱 등 모든 해킹 기법을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발표 후 전 세계 보안 전문가들의 열렬한 박수와 질문이 이어졌고 저는 비트코인이 추적의 어려움 때문에 선택되었으나 역설적으로 탈출 자금이 되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발표 직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 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쏟아졌습니다. 집에서 이 소식을 전하자 수아는 자신도 파이썬을 배워 의료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심각한 얼굴로 보이부에서 연락이 왔다며 평양에 남은 친척들 사진과 함께 귀국 시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는 협박성 이메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무시하자고 했지만 북한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경호가 강화되었습니다. 한 달 뒤 실제로 제 이메일과 와이파이에 제110국 스타일 김철민 팀으로 추정되는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역추적을 통해 공격자 중 한 명이 후배 김도윤님을 발견했고 암호화된 채널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2달 뒤 김도윤 역시 저의 도움과 국정원 연결을 통해 탈북에 성공했습니다. 대학 3학년이 되자 저는 블록체인 기반의 탈북민 지원 플랫폼 프리덤 체인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탈북 과정에서의 브로커 사기를 막기 위한 투명하고 안전한 송금 시스템이었고 첫 달에 50명이 넘는 탈북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저는 구글 대신 한국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입사하기로 결정했는데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기술 혁신이라는 회사의 비전이 더 의미 있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입사 첫날 받은 강민재 블록체인 보안 팀장이라는 명함은 김정은의 도구였던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신분을 상징했습니다. 1년 후 프리덤 체인은 UN 인도주의 혁신상을 수상했고 시상식에서 저는 기술은 도구일 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자유가 부여한 가장 큰 선물은 선택할 권리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시상식 직후 미국 FBI의 연락을 받아 미국 병원 300곳을 마비시킨 북한 랜섬웨어 공격 수사에 협조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격은 제190국 수팀의 리더였던 선배 최강욱이 주도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저는 72시간 밤샘 분석 끝에 공격의 실제 명령지가 평양임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48시간 동안 110국의 암호화 방식을 해독하여 300개 병원의 시스템을 모두 정상화시켜 환자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FBI 국장은 저를 영웅이라 칭했지만 저는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는 사람일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이후 국제 사이버 보안 컨설턴트로 활동하던 중
일본 도쿄에서 제 직속 상관이었던 김영철 대좌를 만났습니다. 그 역시 중국을 거쳐 일본으로 망명한 상태였으며 저에게 내가 너희들을 범죄자로 만들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우리는 도쿄의 술집에서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고 김영철은 제 110국 출신 수십 명가량이 저처럼 새 삶을 찾아 탈북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탈북 해커들을 위한 비영리 재활 프로그램 코드 포 프리덤을 설립하여 윤리적 해킹 기술을 교육하고 취업을 지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후원까지 받았습니다. 3년 차가 되었을 때 저는 UN 사이버 안보 특별 자문관이 되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가족과 상의 끝에 제안을 수락했고 UN 본부로 출근하는 첫날 10년 전 미국을 공격하던 소년이 뉴욕에서 세계 평화를 수호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깊이 감회되었습니다. 첫 프로젝트는 개발도상국의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디지털 실크로드 보안 이니셔티브였는데 과거에 제가 공격했던 국가들을 이제는 보호하는 역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6개월 후 아프리카 5개국이 저희 프로그램 덕분에 랜섬웨어 공격을 방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 잔액 50BTC를 제외한 나머지를 탈북민 지원 및 북한 인권단체에 기부했습니다. 돈이 목적이었다면 북한에 잔류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영상통화로 수아가 의사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으며 우리 가족 모두가 파괴자에서 보호자로 도구에서 인간으로 거듭났음을 깨달았습니다. UN 근무 2년 후 저는 북한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돕기 위해 한국으로 귀국했고 디지털 브릿지 마하네라는 블록체인 보안 컨설팅과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는 표면적으로는 보안 컨설팅을 수행했지만 실제로는 위성 인터넷과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북한 내부로 뉴스, 교육 자료, 탈북 정보 등을 전송하는 일을 했습니다. 후배 김도윤은 위험성을 우려했지만 저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어느 날 제 10국 현역 해커 제로로부터 형이 걸었던 자유의 길을 따르고 싶다는 암호화된 메시지가 도착했고 저는 3개월의 준비 끝에 제로의 탈북을 도왔습니다. 제로가 가져온 북한의 AI 기반 해킹 기법 개발 정보는 선제적 방어 시스템 구축에 매우 중요하게 활용되었습니다. 작년 말 저는 MIT 특별 강연에서 기술은 중립적이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주체와 시스템은 중립적이지 않다고 역설했습니다. 강연 후 후회하는 것이 있냐는 질문에 저는 후회는 많지만 과거를 바꿀 수 없기에 미래를 창조하는 데 집중한다고 답했습니다. 탈북 7주년 기념일에 모인 가족들, 이제 종합병원 의사가 된 어머니는 탈북민 무료 진료를, 보안회사 대표가 된 아버지와 세계보건기구에서 북한 의료 지원 프로그램 담당자가 된 수아는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 잔액 전액을 디지털 독재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국제단체인 디지털 자유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파괴적 기술을 평화적 목적으로 전환한 상징적 인물이라는 추천 사유는 수상하지 못했지만 그 자체로 큰 의미를 주었습니다. 최근 UN 총회 연설에서 저는 193개국 대표들에게 제 남은 인생을 디지털 평화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약속했고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연설 후 북한에서 탈북한 젊은 프로그래머 지망생을 만나 제 회사로 와서 함께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 학생의 눈빛에서 10년 전 제 모습을 발견했고 더 많은 북한 청년들이 자유를 쟁취하여 그들의 재능이 파괴가 아닌 창조에 기여할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은의 사이버 전사였던 강민재가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인물로 변모한 극적인 여정을 함께 하셨습니다. 150억 원이라는 비트코인이 단순한 돈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핵심 열쇠였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현재 북한에는 자신의 탁월한 재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체제에 이용당하는 수많은 젊은 인재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에게도 언젠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기술이 파괴가 아닌 창조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 이야기가 청중 여러분께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저희 채널에 대한 조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지를 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 북한 청년들의 진실된 현실에 대해
인식이 필요하거나 관심을 가져야 할 주변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작용이 더 많은 사회적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귀중한 원동력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